아, 저 그냥 홈쇼핑 채널이나 하나 열까 봐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저희도 장사해야죠. 정프로님이 하시면은 너무 사람들이 거기 가서만 할 것 아, 같고. 난이 채널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기 진짜 맛있어 오늘은. 예,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얘는 조금 더워서 전 이따가 중간에 좀 벗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주호 기자 맨날 하는 건데 네. 그 자리를 여기를 제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주호를 저 멀리까지 지방으로 보냈죠.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박병장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혹시 안심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 해보고 싶으셨구나. 예. 네, 소고기 중에 안심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안심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이건 진짜 꼭 이거 있나 오늘? 네, 오늘 저 혹시 있으면 꼭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어지간한 제가 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봐요. 아,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예. 예. 한 팩당 15,000원꼴, 14,950원 뭐 쌉니다 가격도. 아,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엄청 그럴 비싸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안심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죠? 어렸을 땐 못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땐 돼지갈비 맛있죠. 돼지갈비, 숯불 돼지갈비. 제일 좋아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이사님도 못 드시는 게 있었군요. 아,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 바로 가봐야죠. 일단 뭐 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이제 그 큰 이벤트 하나를 잘 넘겼습니다. 네. 시장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역시 걱정을 하면 그 걱정대로 가지 않는구나. 걱정이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걱정의 선반영이 상당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안 그랬어요. 굉장히 완화적 표현을 많이 썼고요. 아, 그래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렇지 별로 안 않죠. 올랐어요. 네. 다우가 1%, 나스닥 0.3%, S&P 500이 0.67%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 그러면 뭘로 설명할래?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왔고 예. 시장 친화적인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산탈랠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또 이것도 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래쪽을 더 봤지 위를 막 본 게 아니에요. 이번 FOMC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온 것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좀 이걸 설명을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이제 한 차례 정도 어제 발표해도 오늘 아침 이제 내용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도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은 미래의 모멘텀, 미래의 어떤 일정을 갖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제 금리 인하는 연속해서 3번 했고요. 이번에 벌써 3번이나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상당 부분 하면서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 찍고 막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년에는 한 차례 정도뿐이 없대.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의 모멘텀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1.8%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8%뿐이 안 내려왔어요. 보시면 4.15%잖아요. 별로 안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요번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과 미국에서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즉 채권 시장에 대한 염려는 계속 있다.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존재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뭐 그 얘기를 가지고 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bp 금리 인하 있죠. 3.5%입니다.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4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예전에는 이게 국채 수익률은 낮은데 기준금리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예. 그러니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비슷하게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점도표 중간값이 지난 9월에 점도표 찍었을 때 3.4, 3.5 정도에 계속 집중돼 있었거든요. 이번 점도표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중간값이 3.375입니다. 그럼 지금 3.5에 3.75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으면 2번이고 아니면 1번이에요 이제. 그러네요. 한 번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매파적으로 변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동결을 계속하다가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좀 시장에 뭐랄까 안정적으로 좀 이제 워딩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뭐 가서 보겠다 이 정도만 들었어도 엄청 무서웠겠죠. 예,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냥 딱 단정져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이번 주에 내내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성명서를 통해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까? 이걸 시장에서 기대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명서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12월 11일이 언제냐?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30일간 단기채권 400억 달러 매입하겠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 QE는 아니야. 위험한 상황이 돼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QE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지급준비금이 워낙에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풀어준 거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니 뭐 뭐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돈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어제 빠졌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네, 요거로 인해서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매파적 인하라고 볼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온건한 매파적이나 하나 더 붙여갖고 매둘기. 매둘기. 매둘기적 인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말 표현을요. 말잘 만드죠. 예.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면 파월 의장의 이 뭐랄까 기자회견의 내용들도 워딩들도 이게 도대체 일방향이 있는 거야? 할 정도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미국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확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1.6 GDP 올 1.6 전망했던 거 1.7%로 내년 1.8% 전망했던 거 2.3%로 올려 전망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이 둔화될 거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내년 실업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걱정은 하지만 실업률은 유지될 것 같다. 큰 걱정은 아니다. 예. AI를 통한 해고 뭐 이 부분은 지금 걱정할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 전망은 또 소폭 하향했습니다. 맞아요. 물가 전망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는 하향 안정화 된대요. 그리고 고용은 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좋아진대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하고 있고 거기다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좋아하는 걸 다 얘기했어요. 시장이 좋아하는 걸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잡혔고 예. 고용도 불안하지 않고 성장률은 괜찮을 건데 금리는 인하했고 돈은 풀겠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상은 안 할 거다.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주가가 그러면은 좀 큰 폭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오늘 다우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라는 거는 건설, 부동산, 은행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우가 올라고 다우가 보다도 더 특징적인 건 이거죠. 러셀 2000 지수가 1.3% 올랐어요. 러셀. 그러네요. 예. 이 러셀 2000 지수가 이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어느덧 와. 어느덧 신고가에 가 있고요. 다우 운송 지수가 2.6% 올랐습니다. 캐터필러가 3.5% 올랐는데 이거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데들 이런 데들 물론 우리가 성장주에도 영향이 크다라고 하지만 그 성장주는 그동안 많이 달려왔잖아요. AI를 통해서. 근데 그동안에 눌려있던 것들의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들이 더 오르면서 다우가 오르고 러셀 2000 지수가 오르고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0.3% 못 올랐는데 S&P 500도 뭐 좀 상승비 크지 않았고 이런 거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67%였어요. 엔비디아의 차트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재성 재료들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 좀 무거워졌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주가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이번에 H200 미국에 중국에 팔 수 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알리바바하고 뭐 이런 데서 지금 사겠다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무거운 부분들은 자꾸만 어떤 시장의 얘기들이 좀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시총이 어제 제가 반도체 시총 불러드렸죠. 2위가 브로드컴이에요. 예. 그 나머지 반도체 주들 다 합쳐봤자 브로드컴이 안 되고 브로드컴하고 다 합쳐봤자 엔비디아도 안 돼요. 엔비디아 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지금 현재 주가에서 내년도의 주가 전망을 지금부터 한 10% 정도에서 15% 높게 보는 그 정도 보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5% 10% 오르면 주가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수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좀 무거워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구글의 약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렇겠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무거워졌는데 이제 블랙웰의 판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루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빈들이 나오면서 한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저 엔비디아가 무거워서 예. 좀 다른 희망회로를 좀 하나 돌려보고 싶은 예, 건데 예, 예. 좀 일단 모르겠어요. 샌디스크가 6.1%,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4.4% 예. 올랐는데 우리 같은 예. 메모리 반도체에서 엄청 되잖아요. 좋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여기랑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못 가는 거는 예. 지금 마이크론이 신고가 다시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예.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샌디스크도 6%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거기 못 올라가는 거는 그냥 수급적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아, 예. 만기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는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지금 요즘에 며칠 동안 좀 눌려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는 좀 약보합에 있었지만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에 급등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퀄컴도 올랐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오늘 쪽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지금 시간에서 제가 6시 30분 기준 6% 하락으로 보고 타이핑을 해왔는데 지금 한 10%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라클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 것보다도요. 매출이 시장이 162억 달러 예상했는데 실적 발표는 160억 달러로 나왔거든요. 약간 좀 미달이네요. 그게 무슨 실망했습니까? 그게 CF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특히나 EPS는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하락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미운털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식에 그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 얘 미운털 박히고 얘가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공매도도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오라클이 9월에서 10월까지 올라가다가 얘가 채권 발행하면서 그렇죠. 그 CDS 프로그램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 CDS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지금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돈이 필요해.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 그거 어떻게 할래 나중에? 결국 수익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매출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심을 그동안 계속 하고 왔었잖아요. 예. 근데 실적 발표를 해보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매출 그렇게 막 급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정도 빠질 만한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시장의 해석이 오라클에 대해서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속된 말로 AI 버블론의 주범으로 예, 주범으로 꼽혔죠. 지금 월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동폭이 하락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네, 국내 코스피 어제 마이너스 0.21, 코스닥은 플러스 0.39. 연 이틀 동안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 연계된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서 어제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합쳐갖고 프로그램 매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대형주가 눌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계속해서 상단에 매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플러스 37% 시작을 해서 오전에 저점이 마이너스 0.36이었고요.
그리고 반등해서 고점이 플러스 0.7이었어요. 오. 그러면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오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또 다시 한번 하락폭을 좀 축소했어요. 그래서 큰 시장의 움직임이 있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패시브 자금들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나고 오늘 동시만기 끝나고 내일 금요일에는 보통 후속 매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거래되는 게 진짜 수급이에요. 그때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진짜 수급이다. 네. 지금까지는 동시만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동시만기 때 특별히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 변동성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스캘퍼들이 주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스캘퍼들은 그날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날 변동폭에 따라서 뭐 진짜 속된 말로 몇십 배, 몇백 배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스캘퍼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는 대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 합성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 포지션의 정리 매매만 하는 거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그런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 있죠. 오전에 굉장히 막 세게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매도를 팍 던져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전에 좀 약하면 마지막에 그걸 방어하는 경향이 반대의 경향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 만기 때는 장중의 흐름에 물론 결과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중 흐름이 계속돼서 이어진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감안하고 주가를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질문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이런 말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동시 만기 영향으로 뜬금없이 10% 20% 뜨는 종목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어쩔 때는 뜬금없이 마이너스 10%씩 막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사야죠. 반대 포지션으로 가야죠. 반대 포지션 잡아야죠. 무조건 반대 포지션 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확률 100% 수익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 포지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20% 그냥 딱 마지막에 올려. 그럼 보고 있다가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내일 마이너스 20% 갖고니까. 다시. 포지션 네. 정리하다가 생기는 예, 문제라고 정리하다가 그러는 거죠? 수급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작은 종목들은 그런 일 거의 없죠. 아니, 큰 종목도 있는데 작은 종목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중형주 중에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하나의 기법이었는데 지금 요즘은 끝날 시간쯤에. 끝날 때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목들은 그 얘기 그거는 드리는 뭐 배우려 이유는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이제 스캘핑을 한번 해볼까.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니 그건 스캘핑이 아니고요. 스캘핑이 아니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날 마지막에 봤더니 막 선물을 올리면서 올리는 것 같아.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플러스 10% 15%막 매도를 걸어놔요 그냥. 아. 그 매도 되면 땡크고 안 되면 뭐. 빠지는 날은 밑에다가 매수를 덜어놓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저도 뭐 안 하고 요즘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거를 하십사라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동시 만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요거는 공 기자님이 아까 전해주시던데 어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대 마감했어요. 마지막에 밀리면서. 뉴스에 비해서는 좀 약했던 예, 것 약했습니다. 아침에는 플러스 6%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5년 말이잖아요. 이게 공급 계약이 2027년부터예요. 같아요. 예. 그 공급 계약을 볼 때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반 제조업도 그렇고 특히 바이오에도 그런 데 되게 많은데 공급 계약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 이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1,000억짜리 공급 계약 나왔어. 그럼 무조건 상한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그래. 그래서 안에 봤더니 어떤 공급 계약들이 있냐면 2025년 말인데 뭐 2026년 말부터 20년간 공급 계약. 그런 경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공급 계약도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금부터 포워드 12개월 안에 이것이 얼마큼 반영되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이렇게 쭉 적어왔는데 이거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약 바이오. 예, 제약 바이오가 어저께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이게 써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알테오젠이 나가잖아요. 코스피로. 어제 제가 예.
정프로님께 요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아마 그래서 다른 바이오 쪽에 바이오 ETF도 있고 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이들로 그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인 뉴스들도 다 있었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있는 건 뭐예요? KMW. 정프로님 고생시켰던 정프로님. 종목이라면서요. 아하. RFHIC, 솔리드, 6%가 올랐어요. KMW. 여기에 어저께 특이하게 7% 6%씩 올랐어요. 통신장비. 네, 통신장비가. RFHIC? 저것도 있죠, 저. 가수가 요새 아직도? 예전에 있었지. RF랑 아니 그 하여튼 거기 그때 이제 막 갑자기 또 신나네. 그 김민우, RF 그다음에 뭐 한 4개를 내가 그때 이제 한참 5G 관련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 완전 그때 반토막이었죠. 요 통신주가 다시 올랐는데 요즘에 좀 오르고 있는데 관심을 왜 받고 오르지? 있는데요. 이 일을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올 이유가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점점 로봇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 통신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쵸. 끊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페이스X 상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돼 가지고 통신이 또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 얘기들이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통신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요, 기간통신 회사도 요즘에 주가가 올라요. 기간통신 회사도 요즘에는. 기간통신 회사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KT. 네, SKT.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미국은 그런 것들도 같이 올라요. 뭐 주파수 할당도 하고 스페이스X의 주파수를 파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그런 애들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디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이유들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제가 옛날에 통신은 아픔이 있으시니까. 통신은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인텔리안 테크인가 뭐 그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인텔리안 테크요. 맞죠? 그것도 네, 아마 인텔리안 무슨 테크. 뭐 위성 안테나 뭐 이런 것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럼 이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네.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에다가 예, 거기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그건. 전프로님의 인사이트를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까 FOMC 회의 때문에 회의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소위 산타랠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충분한 이벤트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오늘 선물로 동시 만기가 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움직인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걸 제가 써왔는데 딱 그냥 말씀을 공 기자님이 주시네요. 엔비디아가 주춤하지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로봇 섹터에 관심이 지속되는 이렇게 정도의 시장 흐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간이 꽤 지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을 준비하고 있다. 특사와 사위까지 보내서 젤렌스키한테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니네 포기하라고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대신 안전보장을 약속해 줄게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유럽 동맹들과 논의를 해서 그래서 수정된 안이 있으면 미국에 다시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 이 종전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서하고 좀 다르죠. 물론 전쟁은 종전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종전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전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뉴스를 계속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뉴스 되게 독특합니다. 저도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예요? 미국 전쟁부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발표를 직접 했어요. 군용 AI. 군용 AI에 구글 걸 쓴다는 거예요. 구글 걸. 구글하고 그동안에 협력해서 개발을 해왔고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구글 군용 전용 AI를 도입한다. 그것도 전군의 전 분야에 배포하는 상업용 생성형 AI의 첫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엔비디아나 이런 쪽
반대쪽이 뭔가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계속 그러겠어요.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또 그쪽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미국은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 3번 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처음으로 최고 매출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슬랙의 CEO였던 데니스 드레서 요 분을 영입했다는 건데 오픈 AI의 매출 및 수익 사업을 총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의 수익 사업 전략 총괄 및 고객의 AI 도입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14년간 세일즈포스에서 전 세계 영업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플랫폼 확장에 기업 변형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독특한 얘기를 샘 올트만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하드웨어 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이 말을 굳이 했어요. 샘의 경쟁은 오픈 AI의 경쟁은 애플과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매출 및 수익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네. 소위 이제 기업만이 아닌 직접적인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B2C에도 진출을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해왔고요. 예.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마 가장 전 세계에서 B2C의 가장 큰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진짜 수혜는 뭘까? 지금은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양 엔비디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 중간에 에이직으로 가고 확장되면서 진짜 수혜는 뭐냐? 에너지, 반도체, 그렇죠.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그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서비스. 네, 마지막 서비스예요. 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4번 뉴스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미국 하원에 방문을 했대요. 미국에서 지금 아동 디지털 안전 법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 중인 스마트폰 연령 확인 조치가 오히려 아동의 데이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법안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얘네들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호주에서 SNS에 그 제한했지 않습니까? 16세 미만.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뭐 하고 있구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그냥 한 군데에서만 그냥 한 게 아니고 뭘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5번 트렌드포스에서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이다. 내년 출하량 5만 대를 넘겨서 올해보다 700% 성장할 것이다. 일본은 감속기 센서 제어 등의 핵심 부품 위주, 대만은 부품 공급망 위주, 미국은 기술 과실을 넘어서 실무 검증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미국이 제일 뭐 우선인 거고요. 제일 잘 하고 있고요. 독특한 것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저가 보급화, 고급 차별화, 장기 경쟁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가형 제품을 통한 대규모 시범 도입을 할 것이다. 자동차에 특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차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12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로봇 사업을 할 것이다. 결국 요즘에 보면은 한동안 데이터 센터 얘기하다가 로봇으로 또 넘어가지고 로봇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내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피지컬로 가면서 로봇하고 로봇 조금 더 나가면 자율주행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로봇 얘기하면서 로봇 부품 얘기할 거고 로봇 얘기하면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통과했고요. 정부에서 AI 시대 반도체 전략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분히 좀 선언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장기적이고 예. 그러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언적인 내용 아래 구체적인 안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것들은 발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언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해. 그 돈 700조 원? 700조 원 언제? 47년까지? 뭐 언제 할 건데? 어떻게 볼 건데?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만 이렇게 써왔는데 요건 직접적인 거예요. 현대 반도체 공장이 21기가 있는데 약 16기를 추가해서 37기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특례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선언적인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 분야를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와닿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와닿지 않아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안에 구체적인 게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일주일에 나오고 한 달 후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흐지부지 하다 말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주요한 게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후속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 이 안에 하위 구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맨날 단기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를 그래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 거래하든지 내년 하반기 거래 목표를 좀 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뭐 호재성 모멘텀 이런 게 나올까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죠. 공장을 더 추가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장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P 곱하기 Q에서 Q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P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장기 플랜이겠지만 내년도에 돼서 공장 증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곧바로 시장에 영향 받을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 장비 부품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력 용수 공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 보면 그래? 그럼 전력 수혜주가 뭐지? 그러면서 종목들 막 나오고 전력기기가 뭐지? 그럼 종목들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돌아다녀. 이게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한 번은 읽어드려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긴 있지만 상당 부분 장기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코스닥 1000 얘기하더니 갑자기 3000포인트 대책 논의를 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개편의 전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은 혁신기업의 성장의 생태계 재편. 코스닥을 혁신기업 전용 시장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무술기업 정리, 회계 공시 투명성 강화, 코스닥 전용 활성화 펀드 조성, 장기자금 유인 확대, 파생상품 공모주 제도의 보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시장에 생각하는 거는 코스닥 전용 활성화 펀드하고 장기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학균 회장님은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 코스닥이 살아야지 벤처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장기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성국 대표님은 여러분 아시죠? 전 국회의원 예, 하셨고 이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 여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건전성을 위해서 부술기업 퇴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술기업 퇴출하면 거기 주주들은 뭐야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퇴출시켜. 그래서 엄청나게 반감이 심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는 코넥스와 KOTC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코넥스 시장이 있고 KOTC 시장이 있어요. HTS 안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예. 네. 거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은 뭐냐면 이 부술기업 퇴출을 그냥 하지 말고 기회를 줘야 되니 여기 안에다 넣어놓지 말고 코넥스나 KOTC를 활용해서 거기다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건전하게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서 기관 자금을 유입하게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이분이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직접적인 그렇죠.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확실히 코스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그 위탁 운용사에다가 맡길 때
이 돈은 코스닥에 사라라고 꼬리표 달아서 보내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목이 있는데 비중잉도 있고 항목이 있잖아요. 3%는 이번에 5% 높인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코스닥이라고 해서 꼬리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연금리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연금 벤치마크 자금이 큰 거예요. 우리 MSCI처럼 벤치마크 자금이 큰 거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한국 방위산업 보호협회라고 혹시 방위산업보호협회. 네. 예. 예, 거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방산이죠, 방산. 예. 방산 기업들 간의 또 정보 공유라든지 혹은 또 어떤 나라에서 뭐 우리 방산 기술 같은 거 이렇게 훔쳐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대응도 같이 해주는 요런 데인데 협력업체나 뭐 회원사 대상으로 뭐 보안 컨설팅 같은 것도 왜냐하면 요즘에 그 보안 탈취 이런 게 굉장히 또 심각하죠. 심각한데 특히나 방산 쪽에서는 그거 탈취는 큰일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관리하는 그런 협회인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해서 뭐 회원 가입하라는 건가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총알 하나씩 사라는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얼마든지 알려드린다. 해서 근데 이름이 딱 일단 직관적이네요. 네. 한국 방위산업 보호협회.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협회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8개 보안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니까 아마 방산 쪽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보안 교육 과정 같은 거 직원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 꼭 좀 보내셔서 특히나 요즘 뭐 쿠팡이네 어디 해갖고 막 보안 사고들 많이 터지는데 예, 그런 거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그런 것들 좀 잘 지킬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득 방위산업보호협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뭔가 방위산업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 방위산업 얘기 한번 들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환 파트장님이 밖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유, 쿵짝이 잘 맞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예.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